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영국. 한국에 긴급 도움 요청하며 파격 제안. 2. 한국에 묶인 동결자금 필요 없나? 3. 어떻게 했는데? 나도 알려줘.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영국이 그동안 올인했던 극비 프로젝트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며 실패했습니다. 이후 영국은 한국에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미국과 유럽 어느 국가도 못한다. 오직 한국만 가능하다. 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긴급 요청은 영국 현지 매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외신들에 의해 보도되면서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 요청에 대해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영국의 극비 프로젝트를 대신해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역사상 이번처럼 큰 대박을 한 번에 만들어냈습니다. 영국이 요청한 극비 프로젝트는 상당한 규모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을 엄청난 일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기술력과 노하우, 빠른 대응 능력이 영국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 자체의 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이 한국이 개입하자 고스란히 해결되었습니다. 이에 영국 현지 매체들과 외신들은 한국의 엄청난 업적에 부러움을 표하면서 한국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된 이유는 뛰어난 기술력과 협력력, 빠른 응대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강점이 영국의 요청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엄청난 일을 이룬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도 높이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항공기에 실어 SPAC-1 만M 상공에서 발사했으나 지구궤도 진입과 인공위성 발사에는 실패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해외 언론이 9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영국이 인공위성 로켓을 지상에서 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에 실어 하늘을 나는 도중 발사하는 첨단 기술로 국방력을 한 방에 대폭 상향시킬 영국의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우주개발업체 버진그룹의 계열사인 버진 오빗은 이날 보잉 747기를 개조한 우주소녀 코스믹걸 747, 이 인공위성이 탑재된 론처원 론체론 로켓을 대서양 상공에서 발사했으나 로켓이 지구궤도에 진입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진 오빗은 괴짜 억만장자로 유명한 리처드 브랜슨 버진 그룹 회장이 설립한 우주발사 업체로 이번 발사를 통해 9개의 소형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 에리오에 진입시킬 예정이었습니다. 론처원 로켓을 실은 우주소녀 747은 이에 앞서 잉글랜드 코널주 뉴키의 코널우주공항에서 시민 2천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소녀 747은 이어 대서양으로 비행해 35,000피트, 약 1668m, 상공에서 론처원 로켓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으나 발사 후 비행 중 이상 현상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진 오빗은 트위터에서 론처원이 항공기에서 분리된 지 9분 만에 지구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가 이후 로켓 비행 중 이상, 애노멀리, 이 감지돼 지구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현재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라고 메시지를 바꿨습니다. 영국 정부는 버진 오빗의 이번 발사에 대해 영국 영토 내에서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이라며 영국의 우주발사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극비 작전이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리면서 영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영국 정부도 영국의 버진 오빗이 이번에 성공하면 이 기술을 바탕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영국을 우주 최강국 반열에 올리려 계획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영국 매체들은 영국이 실패한 것은 일본 때문이라며 일본을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영국의 자신들이 만든 우주산업 기술을 비싼 가격에 팔고 심지어 영국이 사용한 로켓 및 인공위성 부품에 일본산 부품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된 것은 물론 일본 엔지니어가 이번 영국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영국 국민들과 영국 언론들이 일본을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죠. 사실 일본은 누구를 도와줄 상황이 아닙니다. 매번 완벽한 성공으로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키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의 우주기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 는 22일 지상과의 통신이 두절된 초소형 탐사기 오모테나시의 달 착륙 계획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모테나시는 지난 16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아르테미스 I 미션의 우주발사 시스템
SLS 로켓에 실려 우주로의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탐사기의 한쪽 면에 있는 태양 전지가 태양의 반대쪽을 향하고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지상과 교신을 통한 궤도 수정이 어려워졌습니다. JAXA는 당초 계획을 바꿔 시속 180km가 넘는 속도로 오모테나시를 달에 낙하시키려 했으나 시기를 놓쳐 포기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범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가 12일 소형 고체 연료 로켓 입실론 6호기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JAXA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가고시마현 기모스키 간부 소재 우치노우라 네지포 우주공간관 측소에서 입실론 6호기를 쏘아 올렸으나 상승 중 문제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JAXA는 발사 직후 로켓이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오전 9시 57분께 기체를 파괴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JAXA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목표 자세에서 벗어나 지구를 도는 궤도에 의성을 진입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파괴를 지시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토가와 야스노리 적천태선 JAXA 명예교수는 고체 연료 로켓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다 라며 부품 결합이나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언론은 자국의 기간 로켓 중 하나인 입실론 발사 실패로 상업위성 수주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에 아문이 드리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로켓은 다른 나라 로켓보다 발사 비용이 많이 들지만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안정감이 특징이었다 라며 로켓 발사 실패로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이번 실패를 지켜본 영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요국이 일본과의 계약을 취소해버린 뒤 한국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이 실패한 입실론 6호기, 한국은 최근 한국판 입실론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말이죠. 국방부는 30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성능 검증을 위한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 9개월 만입니다. 발사체 시험이 예고 없이 이뤄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발사체 궤적을 목격한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일본과 중국에서도 해당 로켓 발사 장면이 뚜렷하게 관측되며 신고가 쏟아졌는데요.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우주안보 경제시대에 맞춰 독자적 우주 기반 감시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의 우주발사체를 비행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이번 비행시험은 지난 3월 30일 비행시험의 후속 시험으로 향후 몇 년간 개발 과정을 거쳐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우리 군은 우주를 포함한 국방력 관화에 계속 매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발사체는 목표로 했던 고도 450km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시험으로 목표한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추진기관은 소형 위성이나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 발사체에 사용됩니다. 개발에 최종 성공하면 군의 감시정찰 강화와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 추진기관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구조가 간단합니다. 이 때문에 대량 생산과 신속한 발사가 가능합니다. 일본의 입실론 6호보다 강력한데 대량산까지 가능하다 보니 전 세계 주요국들로부터 러브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고체 연료 기반 발사체 사용을 제한해왔지만 이 지침이 지난해 5월 한 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종료되면서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의 개발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3월 30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시험 발사에서는 우주발사체 필수 기술인 대형 고체 추진기관, 페어링 분리, 단 분리, 상단부 자세 제어 기술 검증 등이 이뤄졌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시험 발사 성공을 밝히며 최근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파기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등 매우 엄중한 시기에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시험 발사 성공은 우리 군의 독자적 우주 기반 감시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영국이 일본과 우주동맹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한국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이 공개한 엄청난 기술,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을 만한 강력한 기술을 바로 한국이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첫 민간 발사체인 한비 TLVV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은 연료의 경우 고체를, 산화제는 액체를 씁니다. 원래 일반적인 로켓 엔진은 연료와 산화제가 액체든 고체든 같은 성질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액체 엔진은 연료로는 등유나 액체 수소, 산화제로는 액체 산소를 많이 씁니다. 고체 엔진은 연료로는 니트로글리세린을 많이 쓰고, 산화제로는 질산암모늄 같은 물질을 주로 활용합니다. 액체 엔진은 미국의 세턴 5호, 한국의 누리호 등 민간 로켓에 주로 들어갑니다. 고체 엔진은 미사일에서 다수 활용합니다. 액체 엔진은 연료 효율이 좋습니다. 점화 후 가스레인지처럼 추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발과 제작비가 높습니다. 고체 엔진은 반대입니다. 연료 효율이 좋지 않죠. 성냥불처럼 한번 켜면 추력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계적인 구조가 간단해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은 연료로는 고체인 파라핀, 산화제로는 액체 산소를 썼습니다. 파라핀은 불을 밝힐 때 쓰는 양초 성분인데 연소 속도는 빠르고 폭발 위험성은 낮습니다. 이를 개발한 한국의 업체는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은 고체와 액체 엔진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라며 기계적인 구조는 단순화하면서도 추력 조절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가 가진 장점만 살려 만든 신개념 초강력 로켓이 탄생한 것입니다. 액체 엔진과 고체 엔진의 발사 비용은 꽤 차이가 있습니다. 액체 엔진과 고체 엔진을 각기 탑재한 유럽의 발사체인 아리안 5호와 베가는 한 번 발사에 각각 2천억 원과 400억 원이 듭니다. 액체 엔진이 5배 비쌉니다.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은 액체 엔진과 대등한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간단한 구조 때문에 고체 엔진에 가까운 개발 관리 비용만 쓰면 되는 획기적인 가성비를 구현한 것으로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우주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12일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옥천 공장에서 크레인에 줄을 단 로켓 블루웨일 로켓 0.3 버전 2 굉음과 함께 불을 내뿜더니 6m 높이를 솟구쳐 올랐습니다. 드론처럼 자세를 유지하던 로켓은 이내 제자리로 착륙했습니다. 발사 이후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오차는 50cm보다 작아 성공적이었습니다. 연구진은 그로부터 4개월 뒤 총 14회 34차례 비행을 성공적으로 이어갔고 로켓 재사용 기술의 핵심인 호버링, 제자리 비행을 통해 로켓의 자세 제어를 해냈습니다. 로켓 재사용 기술은 로켓 추진체를 회수해 소모품은 교체하고 엔진과 연료 탱크 등 비싼 장비들을 다시 써서 발사 비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기술을 뜻합니다. 한국형 딸궤도선 다누리를 우주로 보낸 대형 로켓인 스페이스 X의 펠컨 9 로켓의 경우 로켓 발사 이후 분리된 1단 로켓을 대기권 재진입, 엔진 재점화 과정을 거쳐 해상 바지선으로 회수해 100여 차례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켓 재사용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통신의 공간이 지상에서 우주로 확대되면서 로켓, 발사체, 발사 비용을 5분의 1로 줄여 더 많은 의성을 더 저렴하게 쏘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국의 기술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로켓 재사용 기술이 한국이 개발한 하이브리드 연료 로켓 기술까지 더해지면 이미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며 우주산업의 한 획을 그었던 스페이스 X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하게 쏘아 올릴 수 있는 로켓 기술을 한국이 손에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일본, 미국, 다른 유럽국들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이유죠. 몇 달 전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를 지원받아 러시아의 점령지를 하나하나 탈환하는 성과를 내면서 이전과는 다른 희망이 보이는 상황인데요. 하이마스는 어떤 종류의 로켓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00km 수준의 장거리 사격이 가능하고 미국과 영국의 최첨단 감청 장비를 통해 전달받은 정보로 러시아 측의 탄약고를 비롯한 군수물자 저장고 혹은 전략 자산을 감춰놓은 곳을 정밀 타격하여 러시아군의 보급 라인은 완전히 마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가 개전 이후 사상 최대의 영토 탈환을 이뤄내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개전 초기엔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 각광을 받았지만 현재는 하이마스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상황인데요. 특히 제블린을 이용해 러시아군의 탱크 절반은 가동 불능 상태가 되고 나머지 절반은 우크라이나 측이 노획하여 러시아군은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T-62 전차까지 동원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T-62 전차는 이름 그대로 1962년도부터 실전에 투입된 유물에 가까운 전차입니다. 이런 구식무기까지 꺼내 들었다는 건 그만큼 러시아의 군수물자 보급이 어려울 뿐더러 군사 장비 생산 속도가 손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전술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적 열세에 밀리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과 전면 대결을 최대한 피하고 원거리에서 드론을 띄워 러시아군의 병력과 장비를 확인한 뒤 그에 맞는 대응을 통해 압도적인 교전비를 쌓아왔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감정 정보도 도움이 되었지만 실제 전장에서의 드론 효율성이 명백하게 입증되면서 현대전의 미래는 드론에 달렸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크게 당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더욱 까다로운 드론을 들여와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란의 카미카제 드론입니다. 중동에서 유일무이한 패권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진 이란은 몇 년 전부터 공개적인 핵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왔고, 그 결과 이전부터 사용하던 서방의 방산 장비를 구매하지 못해 군사력 발전이 더디게 되었습니다. 특히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친서방국이던 이란은 F5 프리덤 파이터부터 F-14 톰캣 전투기 등 미국산 전투기가 주류를 이뤘고, 미제 수송기와 VIP 전용기부터 상당수의 헬기까지 미국산이었는데다 장비의 수명이 다해도 대체제가 없어 지금도 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육군이 운용 중인 탱크의 500대가 미국산이며 이를 메꾸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제 방산 장비를 도입하고 있지만 중동에서 이란과 경쟁하는 이스라엘과 사우디 등이 미국제 최신, 최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군사적 열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제적으로 고립되면서 전통적인 군사 장비로 승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란은 비대칭 전력에 집중하면서 국방 노선을 바꿨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집을 핵 개발을 완료하는 것과 공격용 무인기와 드론을 적극 활용해 방산 장비의 열세를 뒤집으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것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카미카제 드론인데요. 기존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이던 드론은 주로 정찰용으로 사용되면서 러시아군의 전략 자산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가벼운 무장으로 매복해 있는 적과 군사 장비를 타격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이란의 카미카제 드론, 일명 샤헤드 드론은 전혀 다른 용도로 쓰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핵심 전략 장비를 발견하면 위치를 보고하거나 분석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돌진하여 목표물을 가동 불능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이런 이란의 카미카제 샤헤드 드론의 성능에 감탄하며 대략 3,000개 이상의 주문을 했고 이미 상당량의 샤헤드가 우크라 전장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이마스에 크게 당한 러시아군은 이란의 샤헤드 드론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라며 들떠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드론 투입 직후부터 우크라이나의 도시 탈환 소식이 주춤해지고 피해 소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이란의 샤헤드 드론은 5대에서 10대가 편대 비행을 하며 크기가 매우 작고 저공 비행을 하기에 방공 레이더의 인식이 잘 안되고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작전에 적극적으로 투입한 직후에 러시아의 천적으로 불리던 하이마스도 일부 타격을 받아 전투 불능이 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발전시설과 철도부터 고속도로까지 군수물자가 지나다니는 경로에 큰 타격을 입었고 특히 발전시설이 공격받아 우크라이나 국가 전력망의 3분의 1가량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란은 이런 드론을 매달 8,000기 이상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엔진과 날개부터 중요 부품들은 전부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군 당국에서 이란산 드론의 원가는 대략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다른 방어용 무기에 비해선 매우 저렴합니다. 특히 한번 출격하면 다시 복귀하지 않고 적 기지에 타격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작전 반경이 다른 무인 항공기 UAV에 비해 2배 이상 깁니다. 무려 1000km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 대가 편대 비행하면서 한 곳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전략으로 미국의 최첨단 정밀 타격 크루즈 미사일인 토마호크 미사일과 비슷한 파괴력을 지닌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격 측면의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데요. 토마호크 미사일은 평균 200만 달러, 우리 돈 20억 원 수준이지만 이란의 샤헤드 드론은 비싼 모델이 2만 달러, 우리 된 2천만 원 수준으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보다 100배나 저렴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구원자로 등장하며 대전차 미사일로 알려진 제블린 미사일은 의외로 드론을 조준하고 격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이란의 무인 드론을 추적해 격추시킬 수 있지만 미사일 단가로 인한 가격 차이가 너무 나기에 교전비가 맞지 않아 쉽사리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제블린 미사일이 한 발당 1억 원 이상 하는 반면에 샤헤드 드론은 2천만 원 수준입니다.
기존에 1억 원짜리 제블린으로 50억에서 100억짜리 전차를 잡아왔던 상황이기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차를 상대로 압도적인 교전비를 기록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등장한 매달 8,000대씩 생산되는 벌떼 같은 드론 때문에 매달 생산량이 150대밖에 안 되는 제블린 미사일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파죽지세로 전진하던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히 정체된 상태이며 보다 못한 유엔 안정보장 이사회 안보리에서 이란제 카미카제 드론을 제재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미국, 영국, 프랑스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군에 카미카제 드론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란을 더욱 강하게 제재하기 위한 방안에 착수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이란의 군수물자 공급 계약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지난 9월 계약으로 3,000대의 샤헤드 드론과 사거리 300km에서 700km에 달하는 이란산 단거리 탄도미사일 파테 110과 졸파가르에 러시아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란은 샤헤드 사용법을 전수하기 위해 러시아군의 무인기 작전을 지원할 교관과 기술 인력을 파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기존의 서방 세계는 우크라이나의 군수물자를 지원하며 도와주고 있지만 러시아에 도움을 주는 이란을 어떤 명분으로 제재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는 2015년 유엔 안보리에서 의결된 2231회 이란의 핵개발 제재 결의안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입니다. 이란이 핵개발을 진행하자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마저 나서서 이란을 제재하는 방안에 서명한 적이 있기에 이번에 이란의 러시아를 향한 군수물자 수출은 이란 제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을 주도로 상임이사국들과 유럽연합은 이란을 제재하기 위한 카드로 한국의 돈결 자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당시 이란은 서방과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공동계획 JCPOA에서 탈퇴했는데요. 그 순간 트럼프 행정부에선 이란의 해외 자금을 전부 동결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는 한국의 동결 자금으로 무려 70억 달러, 우리 돈 10조 1천억 원이 넘는데요. 이란이 전 세계에 묶인 120억 달러의 절반이 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서방 국가들이 이란 측에게 국제적 합의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위반한다면 한국에 묶인 동결 자금을 해제해주지 않겠다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의 석유 판매 대금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묶여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의 이란산 석유 수입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국제 제재가 있기 직전인 2017년엔 한국의 원유 수입 비중에서 이란산 석유가 차지하는 순위는 3위를 기록하는 등 이란에게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었습니다. 특히 원유 상태의 석유를 정제하여 휘발유, 디젤, 항공유 등 고품질의 정제유를 생산하는 한국은 3대 유종에 비해 낮은 품질의 이란산 원유를 저렴하게 수입해 고부가가치 정제유로 정유 과정을 거친 뒤 전 세계에 수출하며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이 석유화학 분야에 강점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자금이 막혀버린 이란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동결 자금을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핵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 또는 감축하겠다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언제나 말뿐인 상황으로 국제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란 측은 핵 합의를 복귀할지 여부를 두고 미국과 상당한 공동이해 가지를 공유하고 있다며 동결자금 해제에 진전이 있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번에 러시아를 향한 카미카제 드론 판매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출이 서방에게 포착되면서 동결자금 해제에 커다란 걸림돌이 생기게 된 상황입니다. 산유국인 이란은 다른 중동 국가들처럼 풍요롭지 못하고 커다란 경제적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제재로 인해 경제가 완전히 고립되어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는 수준에 놓였는데요. 특히 가전제품과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폰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부분에서 자급자족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한국산 생활 필수품의 부재는 이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이란이 제재를 받기 이전까지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듯 한국산 전자제품과 가전제품 등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란이 지금처럼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동결자금 해제는 커녕 제재가 계속되어 이란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속도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미국마저 한 수 배워갈 정도인데요. 대한민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 정확성, 그리고 이들 바탕으로 한 극한의 효율은 6.25 전쟁 휴전 이후 고작 70년 만에 그 무리가 내로라하는 초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푸할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고리고 이 덕에 영영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미국과의 기술력 격차를 극한까지 단축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전투기 생산 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미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 최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과 FA-50에 적용된 유일무이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술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KF-21이 날아오르기까지 22년. 그 과정은 절대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건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력에 대한 불신과 그로 인한 수많은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당장 지난 2022년 KF-21 2초도 비행에 성공하기 직전에도 독자 개발을 멈추고 외국 전투기 수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겨우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KF-21에 대한 세간의 모든 비난은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자취를 감춰버렸는데요. 오직 압도적인 성능만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KF-21은 음속 돌파, AESA 레이더 비행 테스트부터 무장 분리 시험까지 모든 지표가 예상 밖의 안정성을 보이면서 조기 양산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에 도전 중입니다. KF-21이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만든 첫 번째 전투기라는 걸 생각하면 도저히 믿지 못할 만큼 높은 완성도인데요. 이는 전 세계 어떤 전투기 개발 사례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례로 미국의 태평양 함대에 도전하기 위해 엄청난 자금과 인력을 때려 부으며 개발한 중국의 제-25는 시험 비행 단계에서부터 엔진과 비행 제어 시스템에서 온갖 오류를 일으키며 아예 양산 계획 자체가 엎어졌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중국 정부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며 부활시켰지만 지금도 전문가들은 규격 미달위 전투기로 제-25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비단 중국의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영국과 독일을 주축으로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또한 시험 비행 단계에서 항전 시스템의 이상, 전자전 장비 작동 불능 등이 발생하면서 지금까지도 온갖 문제점을 떠안은 채 간신히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름의 기술 강국의 전투기 개발에는 일가견 있다 장담하던 나라들조차도 온갖 결함과 문제로 개발 기간이 엿가락처럼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KF-21은 기적이라는 말도 아까운데요. 심지어 KF-21의 조기 양산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접한 대다수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전투기 생산 속도를 고려하면 실전 배치 완료 일정까지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24년부터 2032년까지 KF-21 락원, 콕2 120대를 실전 배치하겠다는 계획 자체기, 온갖 변수까지 모두 포함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훨씬 빨리 120대 실전 배치를 완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요. 이게 왜 대단한 일인지는 대한민국이 현재 생산 중인 전투기의 숫자를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난 2022년 폴란드와 계약한 FA-50 48대를 필두로 지난 2월 말레이시아와 계약한 FA-50 18대 등 총 66대 플러스 알파의 전투기를 생산 중인데요. 더군다나 말레이시아는 동일 기종 18대 추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즉 2032년까지 우리 공군에 전달할 KF-21 120대 물량까지 포함하면 KF-21 락2 개발 완료 이후 약 5년의 기간 동안 최소 200대에 달하는 전투기를 생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대략 30터부터 40대의 전투기를 생산해야 하는 셈인데요. 이쯤이면 사실상 웬만한 나라의 전시상태 생산 물량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단적인 예로 유럽에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라고 평가받는 라팔과 미라주의 개발국가 프랑스의 전투기 생산 능력은 연간 20기에서 많아야 30기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앞서 말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이름만 대면 고개를 끄덕일 기술 강국 영국,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와 에스파냐가 힘을 모아 개발함에도 양산 일정에 맞추지 못해 지난 2018년 생산 중단 위기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반면 대한민국의 KAI는 지난 2022년 기준으로도 연간 60대 이상의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도 최소 물량의 이 배쯤은 거뜬히 소화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대한민국 하나가 유럽 3개국의 물량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용기를 운용하는 국가이자 전 세계 항공기 시장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해도 절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래 시장 정보 분석 기업인 포캐스트 인터내셔널은 2031년까지 총 3,855대의 전투기가 생산될 것이며 이 중 미국의 비중은 48%, 대수로 환산하면 1,800대에 달하는 전투기를 생산하리라 예측했는데요.
이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미국의 연간 전투기 생산 능력은 평균 150대 수준입니다.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2.5배 차이인데요. 얼핏 상당한 차이처럼 느껴지지만 미국의 세계 3대 전투기 제조사가 죄다 몰려 있다는 걸 생각하면 큰 차이도 아닙니다. 각 방산업체의 규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군용기 생산을 전부 담당하고 있는 KAI의 연간 생산 능력이 록히드 마틴, 보잉, 노스롭 그루먼의 생산 능력을 이미 추월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KAI는 FA50이 유일한 약점으로 지목되었던 짧은 항속거리를 개선한 단자형 모델 F50 개발을 발표하면서 향후 2032년까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방산 시장에 무려 1000대에 달하는 FA50 계열 전투기를 판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전 세계에서 전투기 기술의 정점은 아직까지 미국이 분명하지만 적어도 생산 속도만큼은 대한민국이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반세기는 먼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었던 다른 나라들을 대한민국이 앞지를 수 있었던 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건데요. 흔히들 전투기를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수제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초음속으로 기동하는 전투기의 30만 개에 달하는 부품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조립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투기에 들어가는 배선을 모두 하나로 이으면 무려 3만 미터에 달하는데요. 조종석 끝부터 날개 끝까지 온갖 첨단 장비가 빼곡히 들어차 있는 전투기는 거대하고 섬세한 초고성능 컴퓨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 전투기의 부품이 수십만 개에 육박해도 컨베이어 벨트 같은 자동화 설비를 사용할 수 없는 건데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전투기 조립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용접이 아닌 리벳과 볼트만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전투기 동체를 이루는 소재 자체가 알루미늄 같은 특수 소재이기도 하지만 용접 중 발생한 고열 탓에 혹시라도 전투기 동체의 형태가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KF-21 위 날개는 알루미늄보다 훨씬 가볍고 단단한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CFRP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더욱 용접으로 인한 동체 뒤틀림을 방지하고 정비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리벳 조립 방식이 강제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별것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수작업이라는 작업 방식이 더해지면 난이도와 소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실제로 전투기 주익 하나에 평균 2만 개의 볼트 구멍을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하나하나씩 뚫어야 하는데요. 이로 인해 기존에는 날개 하나를 조립하는 데에만 무려 700시간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이를 극복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한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LRDS를 통해 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LRDS는 최대 탄소 섬유 시트 80장을 겹쳐 만들기 때문에 약 2분 30초 동만 3번에 걸쳐 뚫어야 했던 기존 작업 시간을 무려 84%나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덕에 700시간이나 걸리던 작업을 고작 11시간이면 끝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또한 기계가 작업을 대신하면서 정확도는 물론 작업자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 건 덤입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신기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투기 동체의 최종 조립은 기수와 중앙 동체, 그리고 후방 동체로 나누어지는 거대한 3개의 조각을 각각 유압장치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진행하는데요. 당연하게도 항공기에서 가장 무거운 동체 구조물을 따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사람이 직접 조립하는 일은 절대 쉽지도 않을 뿐더러 정확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단 1mm 의 오차만 발생하더라도 초음속 단계 비행에서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공기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투기 조립의 허용 오차 범위는 0.002mm에 불과합니다. 머리카락 두께의 약 50분의 1에 불과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건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미세한 오차조차도 없애기 위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동체 자동 체결 시스템 FASS를 도입했습니다. FASS는 자동 주행 장치인 AGV 로봇의 일종으로 11개의 레이저 트래커 장비를 활용해 3차원의 가상 공간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덕분에 FASS에 장착된 유압 실린더 위에 동체들 올려 조립을 진행하면 기존에는 11일이 걸리던 합체 작업이 불과 2.5일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정교한 조립이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생산 과정부터 결과물인 KF-21까지 현존하는 가장 첨단의 기술들이 적용되는 셈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건 KAI가 FASS와 같은 자동화 장비를 도입한 게 KF-21 시제기 조립이 최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KAI는 이미 T-50과 수리온,
그리고 FA-50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미 레이저 계측과 레이더를 통해 물체를 감지하는 RDS, 정밀 유압잭 시스템 같은 자동화 장비를 하나씩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공정의 현대화를 추구해 왔는데요. 즉 지난 22년 동안 쌓아 올린 노하우와 기술력, 그리고 주변의 반대에도 물러서지 않았던 약 200여 개의 업체와 약 10여 개의 연구소가 존재했던 덕분에 미국조차 추월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를 단지 기적이라는 한 글자로 치부해버리기에는 그간 우리 연구진들이 흘린 땀방울이 아까운데요. 군사 기술에는 절대 퀀텀 점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KF-21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급격한 성장을 보고 많은 이들이 미국 같은 선두주자가 잘 이끌어주었기에 가능했다거나 혹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모르기에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상식의 틀을 깨트리기 위해선 그만큼 막대한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마침내 세계를 무대로 날아오르기 시작한 KF-21과 대한민국 연구진들의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길 바라겠습니다.